안녕하세요. 크립토TV의 동생이자 두 아들 아빠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소개드리자면 이 채널은 정말 어려운 코인 투자, 그것도 장기 투자자들에게 힘이 되고자 제 형과 같이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요새 느꼈던 재밌는 점은 형은 처음부터 철저한 장기 투자만을 선호했는데 최근 영상을 보면 주제가 23년 예측, 차트, 퀀트 이런 걸 주제로 주로 올렸고 저는 과거에 단타를 치열하게 했던 뼈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데요. 요새 영상에서는 차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자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둘 다 맞는 얘기인데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24년 반감기 후에 25년 근처에 불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5년까지 버티기도 정말 힘들 뿐더러 25년에 은퇴 내지는 졸업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월가나 금융 세력들이 자산 가격을 크게 떨어뜨리거나 퍼드 뉴스를 조장하거나 해서 우리를 정말 가만 놔두질 않아요. 여기 기사를 한번 보시면 인플레 안 끝난다. 세계은행 총재 내년까지 경기 둔화가 지속될 거다. 마치 떨어지기 기도하고 계신 것 같죠? 그리고 제레미 글랜썸이 증시 거품 최종 국면 50% 폭락할 수도. 차라리 이분은 불장 전부터 2, 3년 전부터 주구장창 하락을 예언하셨던 분이니까 일관성이라도 있어요. 근데 블랙락도 미 주식시장 경기 침체 우려 반영 안 해. 그러니까 반영되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연준을 과소평가하네. 파월이 매파기조로 변신하면 주가 떨어질 거야. 투자자 실망시킬 거야. 얘기를 하고 있고 엘 엘리언도 연준 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50bp로 올려야 된다. 지금 25bp 올리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99%의 확률로 나왔음에도 끝까지 50bp 올려야 된다고죠. 이것도 역시 떨어지길 기도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 종필이 형이라 그러더라고요. JP모건 CEO께서 비트코인은 애완용 돌멩이에 불과. 요거까지는 좀 들어줄만 합니다. 근데 종필이 형이 비트코인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지 않을 것.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죠. 이 기사를 보시면 뒤에 이제 2100만 개까지는 언젠가 채굴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 화면에 그때 당시에 나카모토 사토시가 튀어나와서 웃으면서 속았지롱 이런 얘기를 나타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으면 이런 얘기가 먹혔어요. 14년만 하더라도 종필이 형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블록체인은 좋은 거, 코인은 나쁜 거, 코인은 튤립 사기, 폰지 사기 이런 게 먹혔어요. 그래서 막 코인이 떨어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안 먹혀서 그런지 정말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좀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최근에 좀 목돈이 생긴 분들은 이해가 좀 쉽습니다. 나는 이제 살 수 있어. 근데 주식이나 코인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아쉽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더 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본 주식의 대가 고레가와 긴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긴가민가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3분의 1을 팔면 객관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팔아보시면 이분들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투자가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가상화폐 회의론자, 아까 그 종필이 형이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여기 회의론자께서 오른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22년 5월 말에요. 그것도 상당히 상승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참 특이한 게 이분은 비트코인은 실질적 가치가 없다, 관심이 없다, 튤립 사기라고 하셨던 분인데 작년 5월 제가 이 기사를 똑같이 한 9개월 전쯤에 소개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 기억이 나냐면 관심 없다면서 28% 정도 저평가됐다. 정말 정확하죠. 목표 가격은 38,000달러다.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관심 없다면서 목표 가격이 왜 나오고 28% 정말 치밀하게 분석을 하셨다는 거죠. 게다가 고객들은 6개 가상자산 펀드에 대한 접근을 주기 시작했다. 작년 여름에 되게 고상하게 써놨는데 비트코인 펀드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가 5월 27일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본심이 나온다고 했는데 열에 하나 정도는 본심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왜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어, 22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5월 초에 테라루나 사태로 비트코인이 엄청난 폭락을 합니다. 들고 있었으니까 이 본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분이 돈이 많고 세력이 기로서니 갖고 있는 뭐 코인들이 그렇게 폭락을 하니까 갑자기 언론에 나와서 가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빠르죠.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후에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수익이 급증할 거다. 관심 없다면서요. 근데 이 3월에 상하이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 어떻게 아셨고,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후 수익이 급증한다는 거를 어떻게 아시냐 이거죠.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더리움 나 많이 들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본심이 나옵니다. 근데 참 어렵죠.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죠. 이거 문제는 이 주류 언론들이 정말 확실하게 비트코인을 싫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주류 언론이라 하면 달러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IMF, BIS, 뭐 세계은행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문제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계속 안 좋은 뉴스를 터뜨리는 거죠. 우리의 엘살바도르 대통령, 부킬레 대통령께서 BTC를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죠. 그러니까 달러 장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망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주류 언론들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안 좋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3년 1월에 엘살바도르가 달러 부채 8억 달러를 못 갚아서 망할 것이다. 고 수백 건의 뉴스가 쏟아졌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주류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결국 부킬레 대통령은 8억 달러를 부채와 이자를 전액 상환을 합니다. 근데 갚았는데 우리가 부채 상환했다는 뉴스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그러니까 부킬레 대통령이 찾아보니까 콜롬비아에서 스페인어로 된 뉴스 딱 하나를 찾았다. 발견했다. 좀 화도 나셨겠죠. 그렇게 물고 뜯고 하더니 결국 좋은 거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그만큼 이거 하나뿐이겠어요. 엄청 이런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어요. 못 쓰고 저축한 돈 890조, 중국발 인플레 터질 수도, 경고. 아니 저축한 돈이 이렇게 많으면 빚을 갚는다든지 경기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굉장히 좋은 지금 경기 침체 국면에서 좋은 얘기인데 갑자기 인플레 터진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집값 폭락할 거라고 또 경고를 하고 있고,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땐 너무 과도하게 폭락을 조장하는 뉴스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근데 문제는 이 와중에도 큰 돈을 버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그것도 무려 2022년 대폭락 기간에 20조나 번 시타델 헤지펀드의 대가 시타델이 있습니다. 시타델이 작년에 160억 달러, 그러니까 수수료고 뭐고 다 빼서 19조 8천억, 거의 20조를 벌었거든요. 이게 헤지펀드 사상 최대 수익이랍니다. 심지어 서브프라임 2007년 모기지론에 반대로 베팅해가지고 번 150억 달러보다도 많은 거죠. 사상 최대. 헤지펀드는 정말 돈에 피도 눈물도 없는 엄청난 분들이시죠. 근데 헤지펀드 전체로 다 해도 2080억 달러 손실로 추정을 봅니다. 헤지펀드도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떨어져 그걸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시타델은 벌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매크로, 거래, 뭐 퀀트, 주식 분산으로 투자를 했다는데 정말 이런 걸로 벌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블랙락과 콤비네이션으로 해서 테라루나 이 폭락을 일으켜서 거기로 인해 많은 돈을 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사가 많이 났었죠 이미. 근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기관들도. 그리고 블랙락은 제가 지명관계상 못 가져왔지만 최근에서야 이 메이저 채굴 업체들의 지분을 엄청 사놓은 게 계속 조금씩 밝혀지고 있죠. 왜 밝혀졌냐면 그런 채굴 업체 중에 몇 개가 파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 명단이 나오게 되죠. 알고 보니 블랙락이 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폭락 기간에 블랙락과 시타델은 줍줍을 많이 해서 이제 불장을 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인데요. 아까 그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 정말 어렵습니다. 뭐 개인이고 뭐 기관이고 다 어려운데 수많은 원숭이가 나무에 이미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FTX 채권자 명단에 애플, 넷플릭스, 뭐 코인베이스, 뭐 바이낸스, 유가랩스, 실버게이트, 레딧, 월스트리트, 코인데스크 등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시총 1위죠.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벌기로 유명한 애플, 그리고 요새 엄청 핫했죠. 넷플릭스가
채권자 명단에 들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돈 다 날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 버는데 귀신인 분들도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망할지 몰랐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뭐 우리는 마이너스 90%를 슬퍼하지만 이번 FTX에는 그냥 다 날린 거예요. 뭐 최근에야 좀 좋은 뉴스들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25년까지 가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그 노하우를 제가 최근에 한 두세 권 정도, 특히 브라운스톤 그 우성님 책을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배웠던 것들을 한 6가지 정도 엑기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중에서 저는 1번과 6번이 좀 감명이 깊어서 일단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주가는 투자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인다. 조지 소로스가 한 말이거든요. 양자 역학처럼 상호 영향을 주니까 유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호 영향, 뭐랑 뭐가 영향을 주냐면 주가랑 투자자가 서로 보면서 뭐 A가 움직이면 B가 가만히 있고 이게 아니라 A가 움직일 때 B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고하저든 상저하고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22년 말만 하더라도 23년을 상저하고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여기저기 언론에서 상저하고 상저하고 하면서 이게 대세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움직이는 큰 세력들은 상저하고를 계획했어도 다수가 이미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여기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처럼 이 뭐 주가나 이 가격이 계속 변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뭐 언제 딱 예측해서 그대로 간다, 이게 아니다. 요 얘기를 좀 아셔야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불장에도 순서가 있어요. 이건 거의 공식과 같으니까 그냥 뭐 외우셔도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채권 가격, 이게 투기의 순서입니다. 처음에 채권이 오르고요. 그 다음 주식이 오르고, 그 다음 아파트가 오르고, 그 다음 땅이 오르고, 그 다음 그림이 오른다. 한국에 1980년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IMF 때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였고요. 작년, 재작년 불장 때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단지 IMF 때는 그림까지 안 가고, IMF 전 얘기입니다. 그림까지는 안 가고 이제 가라앉았던 것 같은데, 특징이 있다면 앞에 있을수록 환금성이 좋고요. 뒤로 있을수록 사고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때 뭐 NFT 뭐 그림까지도 난리가 났었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코인은 뭐 여기 어디쯤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요거는 하나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도사를 피하라. 이렇게 분석가들,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납을 금으로 바꾸는 비법을 가졌다면 이걸 단독 500원에 팔겠는가, 당신 같으면. 왜 500원이라 했냐면요. 분석가들 글 쓰죠. 분석해가지고 리포트 내고 일회당 조회료가 5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그런 좋은 비법이 있는데도 그런 분들이 그럼 주식 투자로 돈을 버냐? 못 번다는 거예요. 다 이 조회료, 단돈 500원 조회료랑 강의료랑 이런 걸로 돈을 벌더라. 분석가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마셔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 도사들 중에 용하다는 분 3분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웬만한 도사들보다 훨씬 유명합니다. 이분은 조셉 그랜빌이라고 아예 차트를 만드신 분이에요. 뭐 20일 이동 평균선, 5일, 뭐 120일 다 만들었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혁신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잘 맞췄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두 번 언론에서 맞추다 보니까 유명세를 타고 이제 뭐 거의 점쟁이가 됐죠. 왕이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팔았다더라 신문 기사에 나면 그 종목은 다음날 폭락을 하고 그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갈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못 맞춰요. 그러니까 한번 틀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틀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난해지고 쓸쓸하게 죽었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엘리어트 얼마나 유명한가요? 엘리어트 파동. 결국은 돈 못 벌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을 추정했던 로버트 프리처란 분도 결국은 그랜빌과 똑같이 가난하게 여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숏 자신 있냐? 단기간 숏과 단타는 저도 많이 해봤지만 어렵습니다. 이제 한 예를 가져왔는데요. 지난주에 암호화폐 투자펀드로 3,700만 달러가 순유입됐는데 숏 상품에만 68%나 몰렸다더라. 물론 자신 있으시면 해보시면 되는데 어려워요. 왜? 특히나 더군다나 이렇게 다수가 몰리는, 다수에는 먹을 게 없다고 하죠. 다수가 몰린 데는. 한번 볼까요? 지난주가 언젠지 한번 볼게요. 이게 24일 기사니까 1월 한 17일 즈음으로 해서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딱 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만큼 치고 올라오니까 놀랍잖아요. 아,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이제 숏을 친 거죠. 수많은 분들이. 근데 더 이제 숏을 먹고 숏 스퀴즈라고 하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았나. 결국은 몰리는 데는 이유가 없다. 그냥 피하는 게 좋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소개를 했고요. 다섯 번째는 확실할 때는 큰 베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조지 소로스가 짐 로저스한테 한 얘기입니다. 이때 얘기를 해드리면 퀀텀 펀드를 만드셨죠. 조지 소로스가. 그리고 동업자로 짐 로저스를 영입을 합니다. 조지 소로스가 좀 선배입니다. 근데 둘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짐 로저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지금 종목도 확실하고 분석도 확실하고 이제 확실하게 오를 방향도 맞다.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해서 요만큼을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가 얼마 투자했는데 물어보죠. 그러니까 나 요 정도 투자했는데 하니까 조지 소로스가 하는 말이 아니 확실하게 방향도 맞고 종목도 맞는데 왜 그거밖에 투자 안 하냐. 몇 배로 투자를 늘려라. 베팅을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짐 로저스가 뭔가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고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확실할 땐 승부사처럼 큰 베팅을 하는 게 좀 자산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입니다. 25년은 끝이 아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25년 되면 뭐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은퇴를 하든지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죠. 근데 24년에 불장 오면 어쩔 거예요. 그리고 26년에 오면 어쩔 거고 이거는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고점에서 뭐 다 파는 자체도 어려운 걸 이미 알고 계시죠. 알고 25년이라고 맞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욕심 때문에 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는 평생 하는 거다. 뭐 언제 그냥 승부를 봐서 한 번에 끝내려고 하시면 오히려 조급해지고 투자가 안 된다. 평생 한다고 좀 여유를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차트나 지표를 아예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기영 크립토 퀀트의 대표가 비트코인은 지금 강세장 초기 단계에 진입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회사 이름이 크립토 퀀트예요. 코인을 퀀트 기술적으로 매일같이 분석을 하시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뭐 예측을 잘 하겠죠.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근데 이런 분이 강세장 초기에 진입을 했고 만약에 대량 매도가 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누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기업 파산이나 정부 압류 등으로 인한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팔린 거다. 강제 매도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큰 방향성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잖아요. 일리가 있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앱토스가 신고점을 경신했다. 요새 굉장히 핫했죠. 올해 들어 350%가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RSI도 높았고 거래량도 터졌고 뭔가 차트상으로 이미 꼭지점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더 오를 거라고 하면서 추가로 사는 게 오를까요?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그건 맞지 않는 거죠. 기대값적으로도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털고 나오든지 추가 매수는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정도를 참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 있다면 한 2 정도를 참고를 하려고 차트나 지표를 좀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수많은 종필형들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25년 불장을 맞이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런 얘기를 이제 델 컴퓨터 창시자께서 했거든요. 완벽한 기회를 잡기 위해 선택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러면 놓친다. 진짜 좋은 기회를. 정말 최근에 맞았던 명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서 마칠게요. 최근에 지인이 연락이 와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2,100만 원대까지 떨어진 걸 봤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사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책임은 너가 지는 거지만 나라면 지금 들고 있는 돈의 30%는 시가로 살 거고 나머지는 떨어지면 더 사고 오르면 그냥 보내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저점 매수나 고점 매도도 어려울 뿐더러 뭐 25년에 은퇴한다 이런 것도 쉬운 일이 아니므로 포기할 거는 차라리 빨리 포기하고 여유 있는 투자로 전환을 하신다면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